이 시간에는 동그라미 15번 대손세액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제 부속서류의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 부가세 이론 배울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한다. 애정신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 가능한 기간이 있죠. 대손이 발생한 날로부터 우리가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세법에 의해서 10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론에서 정리를 했었고, 자, 우리 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외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외상 판매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받기 전에 해당 세액을 미리 납부하겠죠. 따라서 외상거래일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 공제라는 것이다. 자, 매출에 대한 대손 처리. 자, 대손 사유가 말이죠. 대손으로 처리되는 사유가 이런 사유가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든가 강제 집행, 이게 민법으로 이제 져가지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형이 집행됐다. 감옥에 갔다는 거죠. 채무자가. 이건 뭐 법인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기업인데 개인기업은 그 채무자가 그 개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무자가 만약에 형을 살게 됐어요. 그럼 못 받게 되는 거죠. 또는 사업의 폐지 이런 사유가 대손 사유가 된다.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가 실종되거나 행방불명 이런 것들도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계속 나오네요.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으로 회수 불능 확정 채권이 되었다든가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가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아니면 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 그 약속한 날을 지키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대손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음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은 대손 사유가 된다. 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부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거, 이것도 대손의 사유가 된다 이거죠. 자, 뭐 이런 다양한 대손 사유가 있고요.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그럼 언제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상각이 분계된 시점에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뭐 이거 앞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자, 대손 확정일. 대손 확정일은 파산법에 의해 파산인 경우에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제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을 하게 되면은요, 아마 그 채권단에서 채권 배분 계산서라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채권 배분 계산서라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뭐 1순위는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뭐 국민은행이 얼마, 2순위 농협이다. 뭐 농협이 얼마, 3순위 예를 들어서 3일전자다. 그러면 3일전자는 얼마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채권 배분 계산서라는 거죠.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을 할 때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 대손이 확정된 걸로 본다는 거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되었다면은 채권 배분 계산서 이것도 통지를 받은 날, 사망이나 실종 신고 시에는 선고 시에는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대손 확정일로 봐주고, 회사 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 계획 인가의 결정은 법원의 회사 정리 인가 결정일이다. 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소멸시효 만료일. 왜 이렇게 대손 확정일을 가지고 낱낱이 다 나열을 했느냐면요, 회계 처리를 대손 확정일 날 회계 처리해요. 대손 처리에 대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수표 및 어음 부도의 경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 대손이 확정된 걸로 본다. 자, 공제 요건을 볼까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 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손 사실에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이걸 공급했다고 하는 뭐 증빙, 세금계산서라든가 거래명세서와 같은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장 사본이라든가, 파산 강제 집행 시에는 채권 배분 계산서, 뭐 실정 선고나 실정 선고 시에는 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 배분 계산서, 회사 정리계획 인가 결정에는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 또 부도어음과 수표는 부도어음의 사본, 수표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손세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을 빼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단기에 신고할 때, 확정신고 때 부가세 예수금에서 이번에 공제받는 건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우리가 빼주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넣는 분계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내용,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자료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건 신고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분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이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할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부실전자의 부도로 언제 부도가 났냐면은 6월 29일 날 부도가 났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부도의 경우 대손 확정일은 수표 및 어음의 부도의 경우는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이 대손이 확정됐다고 봐준다 그랬죠. 네. 그러면 6월 29일 날 부도가 났고 부도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대손세액 공제액 및 대손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이게 어음이 아니었군요. 부도가 났는데 이 회사에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부도 맞은 것은 어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돼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도 있지만 여기 위에 자 여기에 있었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되었느냐 6월 29일 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실전자가. 그러면 7, 8, 9, 10, 11, 12 12월 30일이면 딱 6개월 지난 그 다음 날이죠. 12월 29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30일이니까 부도가 발생한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30일자로 하면은 우리가 2기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확정신고 과세기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게 왜 작성일자가 2019년 12월 30일이죠? 올해가 아니죠. 작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외상으로 외상매출금이 공급가액 600에 세액 60만원, 660만원이 이 부실전자 외상매출을 지난해 12월 30일 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는 언제 났냐면은 2020년 6월 29일 날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 날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대손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먼저 뭘 작성해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다가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하시고요. 대손 사유가 부도로부터 6개월 되는 날 5번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도로부터 6개월 되는 날. 자, 대손 기준일은 대손이 언제 발생했느냐? 기준일이 부도가 발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2020년 06 6월 29일 날이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 확정일이 6개월 지난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12월 30일 날이 대손이 확정될 수 있는 날이다. 자, 대손 금액은 얼마냐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대손 금액이죠.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660만 원이 외상 미수금이잖아요. 660만 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세액 60만 원 하고 나타납니다. 자, 코드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거죠. F2 눌러가지고 부실전자, 부실전자. 네, 여기까지.
그래서 대손 발생 때는 여기 탭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손 변제 탭에는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거래처가 나중에 대손금을 갚았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제받은 걸 다시 내야 되죠. 그럴 때는 여기다 작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대손 발생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6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60만 원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 12월 30일자로 하라고 그랬죠? 12월 30일자. 12월 30일자로. 12월 30일자 이제 대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외상 매출금을 12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대손 처리할 때. 그래서 합계잔액사항표를 가서 좀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12월 30일자로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보니까 180만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상기시켜야죠. 그리고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해야죠. 네. 자, 180만 원 확인하셨고, 다시 일반 전표에 오셔가지고 차변에 109번 대손 충당금이죠.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자, 우선 외상 매출금부터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부실전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먼저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요는 우리가 그 대손 처리니까 적요가 만들어진 게 없죠. 네. 대손 처리라고.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이제 차변을 쭉 기록해 나갑니다. 차변이 109번 대손 충당금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아까 합계잔에서 확인한 180만 원이었죠. 네, 180만 원 입력하시고, 자, 또 차변에 나머지 전부를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 얼마를 빼고 해야 되느냐면은, 아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6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60만 원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공제 받을 거니까. 예, 그래서 6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비용 처리합니다. 그게 대손상각비죠. 자, 그러면 우선 그 60만 원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60만 원. 이걸 먼저 넣어주고 대손상각비를 나중에 계산하면 계산기를 안 쓰고도 이게 계산을 해주니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나머지가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는 835번이네요. 코드가. 네. 420만 원. 네, 차변 복잡합니다. 대손처리 분계, 대변의 외상 매출금, 나머지 대손충당금 확인해서 정리하고, 나머지가 비용인데 비용 처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받을 개정과목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넣어준다. 이거.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넣어준다. 그러면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60만 원이 빠진 4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 보세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회하면 바로 이 자리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란에, 아니 합계란이 아니라 8번란에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날에 마이너스 60만원 입력되어 있죠. 네. 마이너스 60만원은 여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 전표에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주어야 나중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는, 매출세액에서도 빠져나가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대손세액에 관한 신고는요, 이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다는 거. 요거 여기다가 대손 사유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고, 뭐 문제에서 이건 다 주니까 선택해 주시고, 대손 기준일은 보통 부도가 났다 그러면 부도 발생한 날, 대손 확정일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으로 법률에 의해서 자동 계산되고, 여기다 대손 금액 넣어주면 대손세액이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거래처 코드 검색해서 넣어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닫으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 30일 날 컴퓨터 판매했던 거에 대한 대손 처리를 2020년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를, 자, 수행 결과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이처럼 먼저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대손 처리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먼저 상계시키고, 우리가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면은 그냥 나머지를 다 대손 상각비가 480이 될 텐데, 부가세 예수금 여기서 먼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420만 원만 비용 처리한다. 공제받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 6번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 있다.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 때와 변제 신고 때가 있다 이거죠. 아까 변제의 경우는 공제 받았던 거 다시 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것은 공제 신고서였죠. 자, 처음에 뭐를 해요? 부속 서류를 작성하죠. 부속 서류를 작성하면 그게 뭐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죠. 거기다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대손을 발생했을 때 대손세액 가감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을 자동 반영됐죠.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 플러스 금액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은 그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름이 되는 거고, 나머지 대손 충당금 상계시킬 거고, 그 모자라는 건 비용 처리하죠.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면 비용 처리하지 않고 대손 충당금에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뺀 거를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시켜야죠. 그리고 대금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세액만이고 원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값도 그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주면 되죠. 자,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 자,
자, 부속 서류를 역시 먼저 작성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데, 자, 요거는 매출자, 요거는 매입자. 네. 매입자는 뭐냐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금을 못 줬어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건 매출자. 예, 밑에 있는 대손사액 변제 신고서는 매입자. 매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2019년에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2019년 12월 30일 날, 자, 부실전자 입장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실전자는 2019년 12월 30일 날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세금 계산서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의 60만 원 반영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그런데 받으면 안 되죠. 왜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라는 것은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다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반영할 때 대손 발생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액 반영.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손 발생 시 매입 채무 하면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 회사 부실전자 입장에서 외상 매입금,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기록해줘요. 대손세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세액에 대해서만. 그리고 대손 변제 시에는 다시 지급을 나중에 해줬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가고 매입 채무 갚고 부가세 대급금 다시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안 나와요. 매출자 입장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쪽으로만 출제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AT 2급에서 추가되는 여러 가지 그 부속서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들을 전부 출제되는 부분을 전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3절에서는 이제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하는 그 절차, 홈택스에서 말이죠. 전자신고하는 절차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409페이지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각 신고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서식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맨 앞장, 만약에 서류를 직접 가서 제출한다면 이게 맨 앞장에 와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애정신고, 확정신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수정신고가 있으며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상단에 해당 신고를 표시하고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규 신고만을 지금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급수가 우리 이제 세무회계의 마지막 급수가 뭐예요? TAT 1급이 있죠. TAT 1급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뭐로 나오냐면 수정신고 문제로 나와요. 정규 신고가 아니고 수정신고. 그러니까 누락시켰다 이거예요. 누락. 이런 것들. 수정신고는 이제 TAT 2급에서는 수정신고까지는 안 나옵니다. 정규신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업장 명세는 사업장의 기본 현황 및 기본 경비를 기재하는 항목이다. 사업장 명세는 음식, 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또는 폐업 신고시에만 작성하여 신고하며 애정 신고시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본 내용은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한다. 사업장 명세서는 일부 업종만 작성한다 이거예요. 그 확정 신고 때만. 그래서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사업장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신고서의 양식이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겁니다. 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1번, 2번, 3번 이게 번호가 매겨져 가지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반영된다 이거. 네. 방금 우리가 대손세액 가감 이거 반영되는 걸 했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도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뭐가 들어간다. 네. 이거 뭐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실습해 보면서 확인들을 했어요. 네. 양식이 뒷장은 이게 2장이라는 게 뒷페이지입니다. 뒷장에는 이런 내용이 인쇄가 됩니다. 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으로 28번부터 30번 나는 401번 상품 매출로 입력 시 도소매로, 404번 제품 매출로 입력 시에는 제조로, 이외의 계정으로 입력 시에는 기타 자동 반영되며 31번 수익금액 제외라는 고정자산 매각이라든가 간주공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수익금액 제외로 표시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 28번부터 요 32번에 있는 요 항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세표준 명세에는 영업수익이 먼저 28, 29, 30번에 기록이 되고 영업수익에는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도 하고 제조업도 한다고 한다면 도소매업은 상품 매출도 있을 것이고 또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도 있을 거다. 이렇게 28, 29, 30이 나눠져 있는 것은 영업수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임대사업도 겸하고 있으면 임대수입도 있죠. 이게 다 영업수익으로 여기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에 수익금액 제외의 과세표준이 뭐냐? 영업수익이 아닌 과세표준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 말하는 고정자산 매각.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건물을 처분했다든지 기계장치 처분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간주공급도 있죠. 실제로는 매출이 아닌데 우리가 간주공급으로 해서 매출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주공급은 14번 건별 매출로 과세표준에 입력하죠. 네, 공급가액으로. 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여기 수익금액 제외란에 다 구분 표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액 제외는 매출액으로 안 가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란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를 우리가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짜에 정리하잖아요. 우리 FAT 1급에서 이거 많이 해봤죠? 예, 정리분계 하는 거. 자, 수행 내용이 나왔네요. 정리분계 하라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회계 처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해라.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해라. 네, 그러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조회해서 작성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기 확정이면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입력하세요. 정기신고. 네, 작성이 됐죠. 그런데 전자신고 할 거라니까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팝업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 18번 오른쪽에 있는 하얀 칸 여기다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4번에 마련되어 있어요. 54번 거기다가 10,000원을 입력해라. 네, 그리고 닫아주시면 여기 10,000원이 반영이 되면서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10,000원이 경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리분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여기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차감세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개정을 정리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2번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을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전자신고세액공제부는 자비익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라 이랬습니다. 네, 우리 이거 많이 해봤던 거니까 하실 수 있죠. 자, 날짜는 일반 점표를 열어서 6월 30일자로 정리하는 겁니다. 6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오죠. 기억나시죠? 부가세 예수금. 자, 거래처는 여기는 생략해도 돼요. 예, 적요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적요를 넣어주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부가세 예수금이 뭐였어요? 매출세액이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394000002 내려와서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이 가죠. 적요는 부가세 예수금하고 상계 7번 적요. 자,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매입세 이것을 입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요 납부할 세액, 차감세 요것이 뭐예요? 여기 납부할 세액이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다. 미지급 세금이다. 261번이죠. 그런데 이 미지급 세금 거래처를 걸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무로 검색해 보면 불호세무서로 걸리게 됩니다. 네. 적요는 부가세의 미지급 계산 8번.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면 차대변 아직 안 맞죠? 10,000원의 차이가 나죠? 대변에 자비익 처리해야죠. 대변에 자비익 10,000원 자비익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 적요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정리분계는 뭐 FAT 1급에서 아주 기출문제 보면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FAT 1급에서는. TAT 2급에서는 정리분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앞에 급수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수행 결과 보면 이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국세청의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가 아니고 가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체험해 보면 되는 것이죠. 이거 뭐 너무 빨리 하면 또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시간 내에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홈택스 전자신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